안녕하십니까, 이내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가족 같은 회사에 대해서 세계적 상황이 어떤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회사라고 하면 이제 재벌 이런 거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재벌이라는 용어가 워낙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에 특이해서 전 세계에 단어, 영어 단어에도 재벌이라는 단어가 있다.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뭐 짤이나 이런 게 보면 가족 같은 회사 경험담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족 회사에 대해서 그런 어떤 피상적인 것 말고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몰라서 제가 이번에 전 세계 상황을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족 회사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 연구가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전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가족 회사에 대해서 꽤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런 자료는 아래에 참고문헌이라고 해서 화면에 지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글에서 패밀리 비즈니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상당히 많은 홈페이지나 연구단체 홈페이지나 자료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가족 같은 회사, 가족 회사, 재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전 세계의 가족 기업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이거는 유럽에서만 조사한 겁니다. 보면 폴크스바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용어죠.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폴크스바겐이라든가 BMW, 그 다음에 뭐 보쉬라는 것도 있고, 쭉 내려가면 이케아, 그 다음에 로레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뭔가 하면 이 가족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재벌이 있느냐?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유럽에서 이렇게 가족 기업 조사해 놓은 100대 기업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건 유럽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보면은 월마트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포커스바겐 이런 것도 있고, 쭉 내려가면 그 이케아도 있고요. 이케아도 가족 기업이고, 나이키도 가족 기업입니다. 좀 보면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네오 그룹이라고 제 채널명인데 이네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채널명 이네오는 새로운 출발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출발, 뭔가 새롭게 시작하다 이런 뜻의 라틴어인데, 당연히 이 이네오 그룹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전 세계의 가족 기업을 조사한 건데 700대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이 안에는 물론 우리나라의 재벌에 해당하는 LG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죠. 이 재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폐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 전 세계에서 이 거대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가족 기업 형태로 운영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가족 기업도 있어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알죠?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회사도 가족 기업입니다. 이런 것처럼 포드도 있어요. 포드. 여기 포드 있네요. 이런 것처럼 거의 대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은 사실은 가족 기업이다.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아시면 이게 이상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워낙에 우리의 상식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어쨌든 이러한 전 세계 가족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보도록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유럽의 가족 기업들입니다. 이거는 주로 유럽 중심으로 조사된 자료를 참고했기 때문에 유럽의 가족 기업 비율이에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가족 기업 비율이 높아요. 보시면 선진국이라 하는 영국이 제일 낮은데 비율이 65%입니다. 또 우리가 다 선진국이라는 벨기에 70%, 프랑스는 가족 기업이 75%나 돼요.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독일은 몇 프로인가 하면 75%나 됩니다. 이탈리아 75%고요. 네덜란드 61%.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비교적 낮고 북유럽 쪽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상당히 강한 나라들이죠. 이런 국가의 개입이 상당히 강한 나라는 이 가족 기업 비율이 좀 약한데요. 그래도 65%, 55% 이렇게 됩니다. 동유럽 쪽은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동유럽 쪽은 극히 낮은 라트비아도 있고요. 58%입니다. 에스토니아는 90%고 그 외에는 전부 70,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기업은 대체로 소기업이 많습니다. 소기업이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대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이 가족 기업이 많아요. 그러면 이 가족 기업이 전부 소기업이고 구멍가게처럼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러한 점에서 비율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분담률을 보면 돼요. 이 고용분담률을 보면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가족기업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고용분담률이 40에서 50%를 차지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가족기업이 경제를 먹여 살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치 가족기업이 엄청난 어떤 비리의 대상처럼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어떤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전 세계의 가족기업을 조사해 보면 전혀 그런 어떤 사고는 정말로 상식 밖의 사고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세세하게 내용을 보는데요. 우선 가족기업의 정의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유럽에서는 가족기업의 통계를 조사하고 기본 자료를 조사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기업의 고용분담률이 40에서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 가족기업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통계가 약간씩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선 가족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정의로 이렇게 정의되느냐 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유럽위원회 있죠. EU에서 크게 정한 정의입니다. 가족기업이라는 것은 의사결정권의 대부분을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갖고 있거나 혹은 어떤 회사를 인수했다면 그 인수한 회사의 소유권을 자연인이나 그 배우자나 부모, 자녀 또는 자녀의 직계 승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가족기업이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기업을 만들었거나 인수했는데 그 만들거나 인수한 회사의 의사결정권의 대부분을 그 인수자나 설립자를 포함한 그 배우자나 그 부모나 자녀 혹은 승계인이 그 직계의 승계인이 의사결정권을 가졌을 때는 그것을 가족기업이라 하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의사결정권의 대부분이 가족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가족이 어떤 기업을 소유하고 CEO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CEO가 그 가족의 말을 철저히 따르는 그런 기업이 간접적이고 혹은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하거나 혹은 세 번째는 가족이나 친족 중에 한 명 이상이 그 대표를 담당하는 것 요런 게 이제 가족 기업일 수도 있고 만약에 상장 회사일 경우에는 회사 자본이 있잖아요.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회사 자본이 꼭 주식이 되는데 그 주식도 의사결정권이 없는 주식도 있긴 해요. 그런데 상장회사의 의사결정권이 20% 이상을 25% 이상을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상장회사도 가족회사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요 네 가지 기준으로 가족회사다 아니다. 이렇게 선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U가 아닌 학자들이 이제 가족기업의 정의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생애에 걸쳐서 개인이나 그 배우자 혹은 자녀나 그 후손이 관리하는 그러한 기업, 이게 가족기업입니다. 대체로 가족기업은 자신의 어떤 생애와 일생을 같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일생을 같이 한 기업을 직계 가족에게 물려주는 거죠. 또 여섯 번째는 가족소득, 가족 전체의 소득의 대부분이 특정 기업에서 이렇게 창출된다면 그 기업을 가족기업이라 할 수 있고, 또 가족 중에 가족이 반드시 의사결정 어떤 지위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가족이 의사결정권에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일반 직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도 넓게 가족기업으로 보겠다. 이게 이제 가족기업의 정의입니다. 이런 정의 하에서 앞에 통계가 나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기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한 그 이유가 뭐냐? 저 가족기업의 장점은 어떤 게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가족기업은 장기적 안목에서 회사를 경영합니다.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CEO가 회사를 경영해야지, 아니 왜 후손이 회사를 경영하느냐, 이럴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것도 일리는 있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요, 자기들의 어떤 가족이 멸망하고 그 가족 회사가 망하면 가족 전체가 완전히 이렇게 멸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기업은 상당히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회사를 운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CEO 알죠? CEO는 결국에는 월급쟁이 사장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어떤 지명을 받아서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게 CEO잖아요. 그 CEO는 있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그 회사에서 생명을 좀 더 오래 이렇게 유지시키려면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CEO들은 장기적 안목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기업은 대체로 그 가족의 일생과 그 기업이 운명을 거의 같이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단기적 안목에서 실적 위주로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가족기업일수록 생명력이 굉장히 길고 탄탄한 기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금융적 측면입니다. 가족이 어떤 기업을 만들거나 할 때는요, 대체로 자기들 가족이 가진 어떤 재산을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차입되는 그러한 어떤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그 결과 금융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어떤 자본이 부족할 때는 외부에서 돈을 빌린다든가 지분을 넘겨서 돈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드물고 자기 가족들 중에서 유유가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금융을 융통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 기업은 상당히 금융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그 기업의 이윤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청년 실업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우리나라는 아까 전에처럼 그런 이상한 어떤 편견 때문에 가족기업 만드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마치 그거는 도둑질하는 것처럼 이상한 이런 어떤 형태의 어떤 태도를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가족기업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직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한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그 취업을 이렇게 경쟁하기 때문에 이 청년 실업은 오히려 더 증가시킬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들이 어떤 가족들의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취업을 하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취업 시장도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낮아지고, 오히려 가족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일자리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청년 실업은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동체 문제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서양의 큰 기업들은 대도시에 있지 않습니다. 서양의 큰 기업들은 가족을 터전으로 성장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큰 도시로, 우리나라처럼 서울이나 이렇게 큰 도시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사회에서 대체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기업의 본사를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의 대도시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가족기업은 대체로 지역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복지가 증진됩니다. 또한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족 기업들은 장기적인 자신의 어떤 기업하고 생애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정한 평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기업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이 공동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족 기업에서 들어보면 여러분들 생각과 너무나 달라서 가족 같은 기업이다 라고 하기에는 장점이 너무 많죠. 그러면 가족 기업의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기업은요, 정보 불공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어떤 회계가 부실할 수가 있다든지, 혹은 그 가족 기업의 어떤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이게 외부적으로 어떤 투자나 주식 취득과 연결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정보 불공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정보 불공성의 문제는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연구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제 정부를 봐도 정부의 어떤 정책을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정보를 아는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땅을 산다든가 어떤 곳에 투자를 한다든가 주식을 산다든가, 이런 경우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아까처럼 가족이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CEO를 채용했다라고 할 경우에도 그 CEO는 이 주주에게 보이기 싫은 회사 내부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정보 불공성의 문제는 반드시 가족 기업만의 문제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끼리 은연중에 회사 내부의 정보를 비밀리에 유통시키는 것은 분명히 가족 기업의 단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정보 불공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미 적절한 규제책을 마련해 두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노동자 처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노동자 처우 문제는요, 근로기준법에 최소한의 기준을 다 마련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 처우 문제에서는 객관적으로 어떤 월급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요소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족회사에 들어갔는데 대부분이 어떤 창립자와 가족관계에 있다. 나만 혹은 나와 한두 사람만 가족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월급이 높고 또 업무가 그렇게 강도가 세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구성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만 어떤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노동자 처우 문제는 이런 심리적인 어떤 요소나 혹은 진급에 대한 어떤 제한, 이런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이라는 노동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해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족 기업이 언뜻 보면 저거들끼리 다 헤쳐먹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보면 가족들이 자신들의 어떤 관계되는 모든 가족의 재산을 끌어모아서 그게 망해버리면 가족 전체가 몰락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시작하는 게 가족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관계된 어떤 자본을 다 모아서 이 가족 기업을 열었는데, 그 가족 기업이 결국에는 몰락을 하게 되면 그 가족 전체가 몰락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을 갖게 되는 게 가족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기업을 이렇게 볼 때는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는 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보면 자기들이 그만한 위험을 감수하고 그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기업의 단점은 가족 기업이 몰락을 하게 되면 가족 전체의 해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의 불평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부터 부자였던 가족, 이런 가족들은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기업을 경영하고 또 기업의 위험에도 대처가 좀 더 유리하고 이런 관점이 있죠. 그런데 우리 집은 그럴 만한 사정이 못 되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떤 가족이 일정한 기술을 갖고 있다면 자본이 없을 때, 일정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없어서 기업을 만들 수 없을 때는 그러한 자본을 이 가족 개념으로 이렇게 융통해주는 그러한 것도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실현된다면 그 가족의 어떤 전통이 있거나 그 가족 전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런데 다른 어떤 부자 가족하고 달리 어떤 자본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국가가 그 자본을 이렇게 융통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기업의 단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대 기업들은 여전히 가족 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성장을 했을 때 일반 회사로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회사가 일반 회사로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는 어떨 경우가 있느냐, 이런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대체로 설립 초기에는 가족 자본을 충분히 활용해서 가족 회사를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가 지나게 되면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곳에 좀 투자하고 이런 곳에 좀 투자를 하면 더 많은 이득을 창출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부로부터 채권을 발행하거나 한마디로 돈을 빌리거나, 그런 다음에 지분, 이게 이제 주식회사로 보면 주식이죠. 지분을 이렇게 양수 이런 걸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랬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로, 또 지분을 가진 사람은 지분을 가진 사람대로, 또 지분이 이제 주식회사로 보면 주식이라면 주식을 가진 사람은 주식을 가진 사람대로 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회사가 투자를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외부의 어떤 세력을 끌어들이게 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그 외부 세력에 의해서 점차 가족의 어떤 의사결정권이 희석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점점 진행되게 되면 더 이상 가족회사의 성격은 소멸되고, 그 기업은 이제 채권을 가지고 회사에 개입하는 사람, 혹은 지분이나 주식을 더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 의해서 경영이 되기 때문에 가족회사의 성격은 없어지는 거죠. 물론 채권을, 한마디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지분을 가진 사람하고 달리 회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이렇게 없지만, 돈을 회수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회사에 관여하게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가족회사에 소멸되는 과정은 이런 절차를 대체로 밟습니다.
그런데요, 가족회사가 처음에 가족 자본을 활용해서 잘 이렇게 기업을 성장시키고 재무 상태가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외부의 어떤 세력들을 개입시킬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한 가족회사는 상당한 규모로 거대해지더라도 가족회사의 성격을 그대로 갖게 되는 그런 그런 경우 역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족회사를 가족 같은 회사다 라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지금부터 봅니다. 첫 번째는 가족회사의 운영상의 불공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족회사에 이렇게 취업해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을 해볼 경우에 또 안 해봤을 경우에가 있겠죠. 이게서 실제로 어떤 가족회사에 들어가면 진급이 제일 문제겠죠. 왜 그런가 하면 가족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의사결정권을 자기들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 존재들은 진급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가족회사가 운영상의 불공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상의 불공정을 하건 안 하건 우리는 그러한 회사의 소문,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애초부터 가족회사는 이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회사가 조금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가족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본 상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기업 운영보다는 안정적 자산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상태겠죠. 이럴 경우에는 그 가족기업에 대해서 가족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잘 나가면 어떤 시기심 이런 게 발동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사회주의 사상의 대두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은요, 기본적으로 이 사회주의자들,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해서 전체주의적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얘들이 봤을 때 전체주의 성향을 갖는데 가장 큰 방해가 가족 중심의 사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명분으로 가족을 공격하는가 하면 가족은 바로 자본주의 교육의 가장 산실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의 모든 국가는 가족을 해체시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는 아버지하고 딸 이런 사람들이 엄마하고 아빠를 공개석상에서 강제로 죽이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 한 3천만 명 정도가 그런 과정 속에서 죽었답니다. 그런 식으로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개념에서 봤을 때 가족기업은 완전히 사회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걸 말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오기스트 꽁트라는 사회과학적 실정주의, 사회학의 아버지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기스트 꽁트는 사실은 사회주의 학파한테 배웠어요. 이 당시에 유명한 원시적 공상적 사회주의자가 있죠. 오웬 생시몽 프리에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꽁트는 생시몽이라는 사람한테 사회주의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공산당 선언이 있었던 거죠. 1846년에. 이 사람 1857년에 죽었으니까. 그 정도로 이 오기스트 꽁트가 살 때는 사회주의가 유행하던 시기고 이 사람도 사회주의자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주의는 가족을 공격하는 데부터 출발한다. 가족을 공격하는 사상은 자신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사회주의 생시몽에서부터 벗어나서 자기 길을 갑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를 하는 그 시점에서 가장 먼저 공격을 하는 게 가족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아까 여러분들 보셨듯이 유럽은 가족기업이 굉장히 많죠.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엄청나게 우리나라보다 더 확산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서도
이 가족 기업을 옹호하고 성장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족 같은 회사라는 말을 할 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족 회사, 가족 같은 회사가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상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